일단 암기한 거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특성이 있었죠. 두 가지. 믿어야 된다. 신뢰성.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그 다음에 목적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인데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시험 문제는 한 5년에 한 번꼴로 나와요. 뭐냐면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은 상충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상충관계가 뭐냐면 둘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신뢰성이 높으면 목적 적합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무슨 관계라 그래요? 상충관계. 이거는 지금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세무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회계에서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우리가 근데 일단은 회계 세무를 같이 볼 예정인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기 언제냐 9월 달에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건데요. 저희가 시험을 보려면 뭐를 해야 되죠? 시험 보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원서 접수를 하셔야 돼요.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4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시험을 못 봤잖아요. 한번 아예 시험이 없어졌었어요. 4월 달 시험이. 그래서 6월 달 시험 때도 그렇고 8월 달 시험 때도 그렇고 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접수 못 하신 분들도 실제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근데 참고로 두 개 다 접수도 돼요. 근데 이게 접수하는 게 선착순이라 문제가 그래서 상황 봐서 하나라도 꼭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또 이야기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닌지라 막 컴퓨터가 막 2시간 동안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는 컴퓨터들도 있어요. 이게 참 복잡 다단해서 뭐 제가 원서 접수할 때 되면은 그때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 수익하고 비용.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1년 안에 무슨 자산이요? 유동자산. 1년 넘으면 비유동. 그 다음에 유동에는 당좌하고 재고, 비유동에는 투자하고 유형하고 무형하고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항상 1번 타자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래서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 다음에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었죠?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은 단기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 그 다음에 어음 할인이나 무슨 거래요? 매각거래, 매출채권, 처분손실. 그 다음에 매출채권은 두 가지 얘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외상매출금, 받으럼. 매입채무도 두 가지. 외상매입금, 지급업. 그 다음에 못 받는 돈 준비하는 거 대손 충당금.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이 대손 충당금 관련돼서 써먹는 개정 과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대손상각비랑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에만 쓰는 거예요. 무슨 채권이요? 매출채권. 매출채권에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 채권 빼고, 그래서 대여금이나 미수금이고 영업 외뷰. 그 다음에 팔려고 갖고 있는 거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그래서 무슨 목적? 판매 목적. 그래서 시험 보실 때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맞는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딱 나오면 머릿속에서 누구만 찾아야 돼요? 판매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가 중요해요.
부동산 회사의 토지는 뭐예요? 재고자산이에요. 맞잖아요. 부동산 회사는 뭐 파는 회사니까? 토지나 건물 파는 회사니까. 근데 제조회사의 토지는 재고자산이 아니죠. 왜요?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라고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재고자산은 어때요? 틀려집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회사의 종류는 무궁무진하죠. 근데 격리 직원은 어딜 가나 다 필요해요.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들은 어느 특정한 데서만 쓰이잖아요. 네, 근데 이 회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회사에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를 배우시면 좋은 점은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데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냐면 모든 회사들이 다 격리 직원이 필요하니까. 근데 뭐 규모에 따라서 안 쓰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실제. 세무사 사무실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버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수량하고 뭐라고요? 단가. 그래서 수량 결정 방법에 계속 적는다, 계속 기록법, 창고 가서 확인한다, 실질 재고 조사법. 그 다음에 섞어 쓴다, 혼합법.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에 하나씩 계산한다, 개별. 먼저 들어왔다, 선입선출. 나중에 후입선출. 가중평균법에 이동평균하고 총평균. 그 다음에 물가가 뭐 할 때요? 상승할 때.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 후입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감모의 뜻? 말뜻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감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네, 수량 부족. 무슨 부족이요? 수량 부족.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물건의 개수가 부족하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무슨 손실? 감모 손실.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명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무조건 그냥 딸딸딸딸딸 다 외우려고 그래. 그러면 공부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요. 예. 우리 중요한 게 우리의 암기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도 아니고. 컴퓨터에 넣어놓으면은 지우지만 않으면은 이게 보관되어 있지만 우리 머리는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삭제를 하잖아요. 예. 왜냐면 반복을 계속 못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면서 기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는 안 한다. 비정상적은 영업에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무슨 법? 무슨 법? 저가법.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시험장 가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무슨 법 쓰냐 그랬더니 법은 있어. 무슨 법이지? 그러면 이제 저기 우리가 시험 몇 월 달에 보자? 10월 달에 보죠. 또 12월 달에 한 번 더 볼 수 있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럼 좋다 그랬어요? 나쁘다 그랬어요? 나빠요. 저도 지금 시험 하나 본 거 요번 주에 발표인데 솔직히 느낌은 좋은데 느낌만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건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어쨌든 붙으면은 와이프한테 얘기해놨어요. 필요한 사람한테 공짜로 주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는 너무 좀 난이도가 있는 거라 세무사 밑에 시험이거든요. 그냥 요즘에 원하는 데가 좀 있길래 그냥 한번 봤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저한테는 쉬웠는데 이렇게 그 카페에 가입된 데가 있어갖고 들어가 보니까 확실히 어느 공부를 하든지 밑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딸딸딸딸딸 외워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다 그 시험은 평균 몇 점이 아니라 총 3과목을 보거든요. 한 과목이라도 70점 밑에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다 70점 이상. 평균 70점이 아니라. 그래갖고 다 100점인데 한 과목 67점 나와서 우리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짜증나는 시험이더라고요. 내가 다 잘해야 되니까. 별로 좋은 시험 아닌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비유동에는 4가지 있어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그 다음에 외우진 않을 건데 투자 자산에서는 요거 나올 때 됐어요. 무슨 부동산이요? 투자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2가지가 있습니다. 뭐요?
두 가지. 예, 건물하고 뭐예요? 토지. 예, 대표적으로 딱 두 개예요. 부동산.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투자 목적.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파트의 99.9%는 다 투자 부동산입니다. 본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우 저는 주거 때문에 살아요. 개코 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주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옆집 싸게 팔았다고, 싸게 내놨다고 성명서를 쓰고 있어요. 사인 받고 있고. 한 명이 급하니까 좀 싸게 내놨나 봐요. 이거 이제 저희 장모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장모님이 이제 저희 집 꼬맹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참고로 저는 빌라 살아요. 뭐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데려다 주고 이렇게 이제 집에 오시려고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사인을 받더래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여기 아파트 사시냐고. 그리고 아파트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장모님도 빌라 사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파트 값을 싸게 내놓는다 그랬다고. 집값 떨어지니까 안 된다고, 막아야 된다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개코 같은 얘기예요. 자기는 뭐 주거를 위해서 내 장담하는데 아파트든 빌라든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내 전재산이니까. 올라야 좋아요? 떨어져야 좋아요? 올라야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안 떨어지는 주범은 투기꾼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에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꿈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3억짜리 집을 샀어. 그러면 몇 년 후에 나 여기를 떠날 거야. 그럼 그때 3억에 팔고 싶어요? 4억에 팔고 싶어요? 4억에. 그러니까 다 투기꾼이에요. 솔직히 내 생각은. 근데 내 장담하는데 어느 순간에 아파트도 감가상각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를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왜요? 인구가 없어서. 일본의 별장이, 나도 뉴스에서 봤는데 일본에 어마어마한 별장이 있대요. 근데 그 별장을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갖는다 그러면 1,000만 원 준대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일본에 되게 많대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하고 틀린 건데, 우리나라는 그냥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잖아요. 만약에 마이너스 1,000만 원 준대 그러면 1,000만 원 받고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집을 사서 들어가면 수도 연결 요금이나 이런 기본적인 거를 연결해주는 돈을 받는데요. 그게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된대요.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필이에요 지금 일본의 일부 지역은. 그리고 30만 채가는 빈집이고 인구가 없어서. 근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죠.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어차피 일본도 도쿄나 그런 데는, 동경이나 그런 데는 비싸니까. 우리나라도 강남은 계속 뭐 할 거예요? 비쌀 거니까. 다다음 주에 강남 가는데 되게 오랜만에 가요. 한 15년 만에. 15년 오바구나. 거의 진짜 15년 만에 가네. 강남 가서 이제 또 돈 냄새 좀 맡고 올게요. 근데 비싸. 강남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거긴 김밥도, 여기가 인천이 2,000원이면 거긴 3,500원, 3,000원이에요. 진짜로. 라면도 예전에 인천에서 1,500원, 2,000원에 먹을 때 강남에서 4,000원, 5,000원 줬으니까. 참 재밌는 동네예요. 사람도 많고. 근데 다 이뻐 보여. 다 잘생겨 보이고. 그리고 티 하나만 입고 다녀도 괜히 그런 생각 들어요. 저 티는 얼마짜리일까? 인천에서 만약에 입고 다니면 티 하나 그러면 에이 싸구려 이러고 보는데, 그냥 강남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냥 티 하나 입고 다니면 머릿속에서 저거 명품 아니야? 저거 몇십만 원짜리 아니야?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게 사람이 인식이 바뀌어버리면. 그래서 그냥 강남 그러면 뭐한 동네요? 비싼 동네 이렇게 돼버려갖고. 솔직히 거기도 못 사는 사람들 많아요. 다 잘 사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가상각 방법을 확실히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나와봤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정의법 어떻게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노계액 곱하기 정률. 연수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 연수의 합분의 자녀 내용 연수.
일부러 늦게 얘기하는 것 같네. 타자가 느려서. 이중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야? 2. 생산량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 분의 단기 생산량. 참고로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는 잔존가치고요. 두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럼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우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 누계액대로 몰아놓고 잔존가치는 잔존가치대로 몰아놓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아이디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얘네 둘은 거의 안 나와요. 나오면 거의 요 세 개예요. 그러면 위에 게 잘 외워져요? 밑에 게 잘 외워져요? 위에 게 잘 외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오는 순서대로 배열해 놓은 거예요. 제일 잘 나오는 건 이거 두 개예요. 그래서 교재에는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끔씩 요게 나와요. 계산 문제로. 그리고 얘는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참고로. 요 명칭만 나온 적 있고 공식으로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얘는 공식만 한 번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나오는 거는 밑에다 배열한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두 장짜리에 교환이 있을 거예요. 네, 쪽지 시험은 안 봤었는데 좀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동종 자산 간의 교환하고 뭐 있어요? 이종 자산 간의 교환. 그래서 동종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 이종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그 다음에 못 만지는 자산, 무슨 자산이요? 무형자산. 뭐 가능해야 된다? 식별 가능.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되고 유상취득만 인정되고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고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하고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 쓰고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 다음에 오늘 요거부터 제가 오늘 쪽지 좀 본다 그랬네? 어디부터 본다 그랬죠? 제 기억이 맞나요? 얘부터? 사채? 네, 맞죠? 네. 죄송합니다. 요즘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 차리려고 노력 중이니까. 와이프한테 맨날 혼나요. 왜냐면 옆에 계시는 분이니까 제 성향을 제일 잘 알잖아요. 뭐 하나 꽂히면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하는 스타일이라. 어저께도 혼났어요. 애기랑 안 놀아준다고. 근데 그 우리 집에 계시는 두 아가씨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뭔가 집중해서 하려 그러면 꼭 와갖고 둘 중에서 한 명은 와서 나를 괴롭혀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앞으로는 그 둘을 빨리 재우고 해야지. 자, 액면이자율 기준이고 액면이자율이 크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인데 암기하는데 조금 도움을 드리면 이 크단 얘기는 이자를 많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자를 많이 주면은 혜택이 크단 얘기죠. 혜택이 크면은 비싸게 팔아도 팔립니다. 맞죠? 근데 작단 얘기는 이자를 조금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혜택이 적으면 사람들이 안 살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저기 화장품 가게도 보면은 소문난 데 사람들이 많이 가요. 무슨 소문이요? 샘플 많이 준대. 딴 데보다 더 준대. 그러면 한 명이라도 더 가죠. 왜요? 혜택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할 때에는 유효 이자율법을 쓰고요. 상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할증과 할인은 같이 가는 거예요? 반대적이에요? 반대적. 근데 요 딱 하나만 상각만 둘 다 뭐예요?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게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두 가지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확정급여형하고 확정기여형.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급여형은 퇴직연금 무슨 자산? 운용자산. 기여형은요? 퇴직급여. 그 다음에 자본금, 이익, 잉여금, 결손금 뭐야? 처리 순서. 요거 잘 나옵니다. 아이고 어디 갔어? 요거 잘 나와요. 무슨 금이요? 자본금.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시험 문제 뭘로 잘 나오냐면은요, 액면가를 발행가로 바꿔요. 네. 그래,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이랑 끝에가 뭐야?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결손금 처리 순서는 임의 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 준비금, 자본, 잉여. 그리고 얘는 꼭 뭐대로요? 순서대로.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오면 100% 이렇게 나와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줘요. 순서대로 뭐 하시오? 나열하시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꼭 순서대로. 순서대로 외우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전산회계 때 하나, 전산세무 때 하나. 걔네들 빼놓고는 순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나머진 기억만 나면 되는데 요거는 꼭 뭐대로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외우라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는 분 있어요. 그건 본인 스타일이니까 임기 이자 알아서 외우십시오. 참고로 저는 줄여서 외우는 게 제가 알려드리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줄여서 외우는 거를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냐면 시험 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간혹가다 그런 일이 많진 않아요. 한 5년에 한두 번 정도 그 여러분들이 외우는 방식 가지고 장난을 쳐버려요. 많진 않아요, 다행히도. 근데 이제 어떨 때 그렇게 내버리냐면 너네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다음번 시험에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원서 접수비를 많이 벌어야 된다.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써먹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8월달이지 않을까. 너무 많이 붙었어요.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제 말로 하면 잘 안 믿으시니까 수치화된 걸로. 왜냐면 이런 거는 또 우리는 또 이제 숫자 공부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뭘 좋아해요? 디테일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회원가입 하시는 데라 그랬어요. 맞죠? 회원가입 8월달 안에 해놓으시고 여기 들어가면 합격률이 있어요.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잘 보이게끔 해드리면 뭐 너무 크네 또 이건. 요게 전산세무 2급이고 요게 전산회계 1급이에요. 이게 6월달 합격률이거든요. 여기 몇 프로요? 54%. 전산회계 1급 몇 프로요? 67%. 참고로 요 두 개가 역대 최고예요. 전산세무도 그렇고 전산회계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50% 붙었죠. 다음에 몇 프로 붙었어요? 23%. 여기 49% 붙었죠. 다음에 몇 프로 붙었어요? 26%. 그러면 이번에 여기 65% 붙었죠. 제 개인적인 예상은 많이 나와야 30% 초반. 여기 54% 붙었죠. 제 개인적인 예상은 많이 나와야 20% 중반. 그러니까 거의 반타작 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여기도 보면 아시겠지만 65, 24, 21, 26, 49, 48, 33, 40 여기 38, 34, 44 이런 식으로 널뛰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여기에만 보이는 것만 봐도 제일 조금 붙었을 때가 21이고 제일 많이 붙었을 때가 몇이에요? 65예요. 거의 3배 차이에요. 3배 이상. 이 사람들은 뭔 잘못을 한 거예요? 뭔 죄를 지은 거야? 제가 역대 최하 보여줄게요. 어디 갔더라? 여기 어딘디? 역대 최하가 어디 갔냐? 없어졌네? 아니요, 20 말고요. 아, 넘어갔구나.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거보다 여기 8.9. 이분들은 뭔 잘못을 한 거야? 나를 팔아먹었나? 전생에? 여기도 있잖아요. 9.7. 문제은행식이긴 한데요. 이제 차이가 뭐냐면 문제은행이긴 한데 사람들이 이거 내시는 분이 저 아시는 분도 시험 한번 내봐서 아는데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실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 세무사 이제 그런 분들이 내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뭐를 잘하는지 뭐를 못하는지 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봤을 때에는 어렵다라고 낸 게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쉽게 생각하는 걸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봤을 때에는 이거 기본 아니야? 라고 냈는데 자격증 시험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검수를 하긴 하겠지만 솔직히 검수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실제 수업하시는 분이 아닐 확률이 높잖아요. 자기들끼리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낮이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잘못 만나면은 진짜로 다음에 한 번 더 보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참고로 저 아까 보여드렸던 거 8.8%대 그때도 수업했었는데 저희 6명인가 봐서 4명 붙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앞에서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시험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 왜냐면 우리가 뭐든지 할 때 준비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준비를 해야 내가 시험장을 가서 아니면 회사에 가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자신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쪽에서는 자신 있어. 그러면 진짜 그 사람 하는 행동 보면, 예, 일명 광채가 난다 그러죠. 뒤에서 번쩍번쩍 해요. 그게 제가 봤을 땐 자신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실수를 하긴 합니다. 사람인지라. 근데 그 실수하는 거를 이제 금방금방 해결을 하더라고요. 차이점이라면. 그래서 항상 자신감 있게 하시고, 대답하는 거 보면은 자신감이 다들 없으세요. 틀리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때요? 3달 후에 안 볼 사람이라니까요. 진짜로. 지금까지 역대 최고가 3년 가신 분 있었어요. 제가 첫 수업 했었던데, 제가 첫 수업을 김포에서 했었는데 그 반은 3년 가더라고요. 근데 3년이면 되게 오래 간 거고, 대부분 참고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3개월 동안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인사도 안 해. 근데 그거는 그분 성향이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열심히 뭐 좀 하세요. 대답 좀 하시고. 20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전략 수립 목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관련 원가, 차액 원가, 매몰 원가, 기회 원가라고 있는데 시험 문제는 3번, 4번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략 수립 목적을 이렇게도 적어드려요. 의사결정 방법. 무슨 방법이라고요? 의사결정 방법.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결정을 해야 돼요. 맞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시험에는 요게 잘 나와요. 매몰 원가하고 기회 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기회 원가를 다른 말로 기회 비용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중에서 시험 문제는 매몰 원가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한 매몰 원가가 한 9, 기회 원가가 1 정도? 매몰 원가는 종종 보실 거예요. 앞으로 문제 푸실 때. 매몰의 뜻이 뭐예요? 매몰. 그렇죠. 묻힌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쓸 데 없는 거. 그래서 매몰 원가는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래서 옛날 거예요. 그래서 관련이 없는 거. 이미 써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써먹었으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 때 다시 쓸 일은 거의 없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무슨 원가라 그래요? 매몰 원가. 그래서 매몰 원가 그러면은 쓸데없는 원가야. 나한테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필요가 없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매몰 원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20년 전에 뭐 다리가 있었대. 그거 나하고 상관? 없죠. 왜냐면 옛날에 있었던 거니까. 그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일명 매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몰 원가는 쓸데없는 거야. 그 다음에 기회원가, 기회비용은 여러분들하고도 관련이 있고 저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전략을 수립할 때에 방법이 하나만 있나요? 2개 이상 있나요? 대부분 2개 이상 있어요. 여러분들도 수업 들어오실 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말고 다른 데 가서도 상담받고,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6군데 가서 상담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가서 상담 받아봤더니 여기는 요런 게 좋고 저기는 저런 게 좋고, 그래서 왜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올해는 전산회계 전산세무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예전부터 그랬고 저희는 올해부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아니었으면 그냥 전산회계 따로 전산세무 따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같이 하는 반에 장단점이 있거든요. 같이 하는 반의 장점은 뭐냐면은 짧은 시간 안에 두 개를 같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건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은 한 개 하는 반보다 시간이 어때요? 짧아요. 네. 저희가 원래 따로따로 하면은 280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하는 반은 현재 240시간이에요. 그러면 40시간 차이 나잖아요. 그 40시간이 공부하는 양으로서는 어마무시해요. 40시간이면 기출문제 한 20개 이상 더 풀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강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어떤 생각을 해요? 짧게 해서 많이 배우고 싶어. 근데 이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수업 내용을 뭐 유튜브에다 올린다던가 뭐 메일로 보내준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다른 데보다는 강점이죠. 제 장담하는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해서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수업 내용이 어떻게 보면 본인만의 노하우잖아요. 근데 저는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봐요. 우리 수강생 아니면 유튜브가 아니라 뭐에 올려도 안 봐요. 왜요? 다른 사람들 것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 유튜브에 이거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검색해보면 저기 밑에 있어요. 이거 찾기도 힘들어. 제가 가끔씩 들어가서 내 거 어딨나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저기 밑에 있더라고요. 못 찾겠어, 어떨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 원가는 항상 선택의 기로가 yes 아니면 no잖아요. 최소한. 여러분들도 이쪽 저쪽 알아본 다음에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기왕 알아본 거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는 경우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큰 것. 선택한 거 아니에요.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하고 뭐 한 거예요? 남은 거. 그래서 부연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이런 경우에요. 이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예제를 이쪽으로 많이 드려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사고 팔면 2억의 이익이 나요. 얼마요? 2억. 그 다음에 전세로 하면은 1억의 이익이 나요. 그 다음에 월세를 주면은 만약에 1억 5천만 원의 이익이 나요. 그러면 내가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세 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전세를 선택했어. 그러면 기회비용은 2억이에요. 이게 기회비용의 뜻이 뭐냐면 내가 선택한 거 빼고 나머지 중에서 가장 뭐 한 거예요? 좋은 거. 그럼 전세 빼면은 뭐가 가장 좋은 거예요? 매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매매를 선택했어. 그러면 기회비용은 1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를 할 수 있냐면 내가 선택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선택하고 나서 요즘 말로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맞죠? 현타가 왔다는 얘기는 내가 선택을 뭐 한 거예요?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나는 별 감흥 없어. 그러면은 괜찮게 한 겁니다. 근데 나는 너무 만족해. 그러면 최고의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땅콩 사건 있었죠. 대한항공에. 그 다음에 저기 유리컵 집어던진 사건이 있었죠. 그분들이 그거 한 번씩 할 때마다 기회비용으로 1,000억씩 날라갔어요. 대한항공의 주식이 1,000억씩 떨어졌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두 분이 그거 해갖고 최소 2,000억 이상의 피해를 줬어요. 그거 안 했으면은 2,000억이라는 돈이 떨어질 리가 없었죠. 그럼 기회비용이 되게 뭐 한 거예요? 큰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하시죠. 만약에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냥 예예요.
열심히 공부해갖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맞죠? 근데 붙었어. 그럼 기회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그럴 순 없겠지만 획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회비용이 뭐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낮은 삶을 살아야 돼요. 기회비용이.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이 낮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 길을 가봐야 이 선택이 잘했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참 힘들어요. 뭔가를 선택한다라는 게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리스크가 클 수도 있잖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실패했을 때 그 리스크가 어때요? 어마무시합니다. 왜냐면 빚쟁이가 돼버리는 상황이 대부분 오니까. 그래도 도망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년 도망 다니면 될까요? 네, 만약에 회사가 망했어. 5년이래요. 네. 그리고 예전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진 프로인데 신동엽 씨 나와갖고 그 기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이 우리 회사가 나중에 망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서 그 와이프 되시는 분들한테 와이프 되는 분한테 많은 재산을 넘겨주고 위장 이혼을 했대요. 그거 많이 해요. 실제 중소기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돈 빼돌리는 방법 중에. 그 이혼은 했는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이제 이혼하고 5년을 도망 다녔어요. 그 이제 5년 후에 와이프한테 다시 와서 나 이제 안 도망 다녀도 돼. 우리 이제 그 돈 가지고 행복하게 뭐 하자? 살자. 그랬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랬어요? 꺼져. 왜요? 나 돈 있잖아요. 너하고 왜 살아? 딴 놈하고 살 거야. 그래갖고 그렇게 됐다라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참 훈훈한 얘기죠? 네. 항상 결말은 재밌어요. 보다 보면. 네. 우리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부분 움직이니까. 근데 진짜 많아요. 그렇게 해갖고 부축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 그래갖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기 뭐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세계 여자 프로골퍼 랭킹 1위인 아버지가 세금으로 1억인가 안 냈었잖아요. 그리고 뒤집어졌었잖아요. 뉴스에서 막 때리고 어느 골퍼 A 골퍼 아버지가 세금 체납하고 있다고. 근데 사람들을 더 열받게 했었던 건 뭐냐면 그게 터지고 나서 여자 프로골퍼 세계 랭킹 1위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요. 그래갖고 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세무직 공무원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너 길거리에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세금 내고 나서. 그것도 뉴스에 떴어요. 그 여자 프로골퍼 욕 엄청나게 먹었어요. 그 나중에 SNS를 탈퇴했다라는 훈훈한 얘기로 끝났죠. 그냥 공인이 되면 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요즘 분들은 마인드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공인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파급력이 어때요? 세요. 그 조심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 젊으신 분들은 공인이든 뭐든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예요.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요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근데 참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젊으신 분들하고 대화하면은 내가 이제 노땅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게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특히 이제 이렇게 젊으신 분들끼리 친해져 갖고 막 요즘 막 유행하는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인터넷에서 그거 검색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지? 모르니까. 참. 근데 결혼해서 아기 낳고 하다 보면 그냥 솔직히 아빠가 되고 나면은 오로지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100원이라도 더 벌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가장의 무게고, 뭐 여자분들이라 해서 그 생각을 안 한다 그건 아니지만 남자가 좀 더 그 돈 관련돼서는 조금 더 아직은 부담이 좀 더 세긴 하니까. 그 다음에 원가의 계산에서 원가 계산의 절차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요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한 5년에 한 번 걸로 나와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또 요소별, 부문별, 그 다음 무슨 별이요? 제품별. 우리가 요거 순서대로 배워요. 그래서
요소별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원가의 3요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요렇게도 보고, 그 다음에 부문별이 장소별로 보는 거예요. 무슨 별로 보는 거라고요? 장소별.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회사에서 보는 방법은 요거예요. 제품별. 그래서 이 제품 얼마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그래서 제품별로 계산하면 무슨 별이요? 제품별.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품별보다 더 크게 보는 게 공장별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왜 안 나오냐면은 공장별로 보려면 우리 회사의 규모가 어때야 되죠? 커야 되죠. 왜냐면 공장이 여러 개가 있어야만 공장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공장이 하나밖에 없죠. 뭐 두세 개 있는 데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교재에서는 어디까지만 보고 있어요? 제품별까지만. 근데 전산세무 2급에서 한 번인가 두 번 언급된 적은 있어요. 공장별이라는 문구가.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적어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원가 계산의 종류 보시면은요, 실제 원가랑 예정 원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 원가 위에나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 주세요. 신속. 그 다음에 사전. 실제는 사후. 예정의 뜻이 뭐죠? 예정. 그렇죠. 미리 정한 거. 그러면은 미리 정하는 게 빨라요? 확정된 다음에 정하는 게 빨라요? 미리 정하는 게 빠르죠. 그래서 예정 원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속하다. 왜냐면 미리 정해 놓으니까 사전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측을 한 거잖아요. 예정 원가라는 거. 그러면 그 예측치는 맞을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라는 건 말 그대로 실제적인 금액을 보는 건데, 우리 실제라는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빨리 나와요, 늦게 나와요?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 전기 쓰죠? 그러면 전기 검침원 분이 오셔서 검침해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고지서가 날라오지는 않죠. 일정 기간 이후에 날라와요. 그러면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예정원가 가지고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가 나왔을 때 그 실제 금액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맞춰주는 겁니다. 왜냐면 실제가 진짜잖아요. 예정은 예측치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실제가 중요해요? 예정이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왜요? 실제가 진짜니까. 그래서 내가 100원 낼 것 같아. 그리고 100원이라고 써놨는데 실제 200원 나왔어. 그러면 얼마로 바꿔야 돼요? 200원으로.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실제입니다. 근데 예정을 쓰는 이유는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보고 실 거예요. 202페이지. 거기 보시면 개별원가 계산하고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있는데요. 별표 3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웬만하면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참고로 회계 세무 다 나와요. 회계 때에도 나오고 세무 때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좀 많이 중요한 파트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내용은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볼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